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저는 요즘 그 말을 새삼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밥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배가 고프고 빈 속을 채우고 나면 또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30도 안 된 여자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게 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을지로에서 공장을 하셨는데 경영 악화로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빚 때문에 공장을 접어야 했어요. 17살 때부터 그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고 살았던 아빠였기에 상심은 더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공장을 인수할 때만 해도 아빠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혜윤아, 아빠가 드디어 사장님이 됐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아빠 거야.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아빠 공장에 찾아와도 돼. 혜연이도 좋지? 저를 안아들고 몇 번이나 허공에 띄워주며 환하게 웃던 아빠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사장이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랐지만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냥 좋은 거겠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후로 아빠 얼굴에서 그런 웃음은 볼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인수하던 시점에 이미 을지로 상권은 상당히 무너져 있었고 아빠 공장도 상황이 안 좋아지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빠는 전 사장한테 속아서 공장을 인수했던 거예요. 저희 아빠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래도 아빠는 어떻게든 공장을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데 별 수 있나요? 거기다 전 사장이 여러 군데 미수금을 깔아놔서 그 돈을 갚느라 더욱 힘들었어요. 그렇게 5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해 오던 아빠는 은행의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시골로 도망을 쳤어요. 저희 식구가 간 곳은 아빠의 먼 친척집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본가로는 갈 수 없어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죠. 비록 촌수는 멀어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닌 턱에 가까운 사촌들보다 더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우리 식구는 그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면서 밭일도 돕고 농사도 돕고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아빠의 친척분과는 달리 그 집 아주머니는 저희 식구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돈 한 푼 안 내고 빌부터 사는데 어떻게 반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돕는다는 이유로 눈칫밥은 덜 먹었는데 한겨울 농사일이 없을 때는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산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빠는 전날 친척분과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드시고 안 들어오셔서 엄마랑 둘이 잠을 잤던 날이었어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외풍 때문에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말이죠. 순간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가 도둑이야!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에 안채에서 달려나온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도둑놈 어디냐고 소리치셨죠. 그렇게 아주머니랑 온 집안을 살피며 돌았는데 도둑 머리카락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 거짓말한 거냐? 도둑이 어딨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희 방에 분명히 도둑이 들었어요.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보세요. 저는 아주머니를 이끌고 저희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을 한참 살피던 아주머니는 저를 힐끔 보시더니 그러더군요. 이놈의 옆였네. 알뜰히도 챙겨서 나갔네. 네 엄마 자식도 남편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나 보다. 아우 독한 년. 아니에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엄마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과수원집 둘째 아들이랑 비닐하우스에서 미리를 한다거나 읍내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봤다거나 하는 소문들이었죠. 그래도 아빠랑 저를 버리고 도망을 칠 줄은 몰랐어요. 뒤늦게 집에 돌아온 아빠는 어지러진 방안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릴 거라는 걸요.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친척 아저씨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도 저희 엄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라 아빠도 모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낌새를 채고 엄마는 남자랑 도망을 친 거였죠.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아빠는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수도 줄고 어깨도 축 처진 게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았죠. 평소 저희 식구한테 눈치를 주던 아주머니도 이런 아빠의 모습에 전보다 많이 사근해졌어요. 종종 찌개며 국도 끓여다 주시곤 했고요. 저 역시 아빠 앞에서는 전보다 더 밝은 척 웃고 떠들고 했지만 아빠는 좀처럼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겨울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죠.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로요.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배운 거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던 아빠한테 엄마는 첫사랑이었어요. 평소 저희 엄마 행실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아빠는 엄마를 택했고 결국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뿐인 딸을 두고 독한 마음을 먹었겠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한동안 친가에서 지냈는데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친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지 엄마 닮아서 새끼가 흐른다는 둥, 비가 더럽다는 둥, 온갖 독한 말을 퍼부어댔고 당신 아들 잡아먹은 연딸이라고 매질도 했어요.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 집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기댈 곳은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뿐이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위로 제가 다니던 중학교 선배였어요. 전교 1등에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좋았죠. 당시 남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신이 힘이 없어서 저를 돕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오자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주었죠. 남편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홀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제 사정을 말하고는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저랑 집을 나가겠다고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시고는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셨죠. 왜 아니겠어요. 동네 자랑이었던 아들이 여자애한테 빠져서 집을 나가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결국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널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둘이 몸은 섞지 마. 네가 앞길 창창한 내 새끼 인생 망치려 들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명심해.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받아들인 어머님은 혹여 우리 둘이 나쁜 짓을 할까봐 붙어앉아 있는 것만 봐도 눈을 치켜뜨셨어요. 그렇게 남편 집에서 살게 된 저는 공짜밥을 먹고 사는 게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을 따라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가라고 소리치던 어머님은 제가 제법 눈치껏 서빙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다 보니 조금씩 제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도와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입시 준비에 바쁜 남편과 마주칠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몰래 남편이 초콜릿도 사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단어장에 영단어도 적어서 쥐어주곤 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싫으면 검정고시라도 쳐. 네 미래도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 중졸로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단어 공부 틈틈이 해. 내가 대학 들어가면 너 과외해 줄 테니까. 자기도 힘들면서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친척들한테마저 손가락질 받고 살던 저는 아껴주는 건 남편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 만들어준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일이 끝난 뒤에도 남편이 보던 교과서와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요. 오늘부터 점심 장사 끝나면 집에 들어가 쉬어라.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아니에요. 저 일 더 할게요. 집에 가도 할 거 없어요. 공부해. 검정고시 본다며. 공부도 않고 어떻게 시험을 봐? 어머님은 말을 툭툭 하시는 것 같아도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일부러 제가 공부할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싸서 사왔다며 제 옷이랑 속옷도 사다 주시곤 했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듬해 겨울 남편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를요.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남편이 서울로 가면 자주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검정고시부터 합격해. 당장 대학에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고졸이면 취직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울에 먼저 가서 터 잡고 있을 테니까 20살 되면 그때 너도 서울로 와. 성인인데 엄마도 더는 같이 사는 거 반대하지 않을 거 아냐. 남편은 입학식 전까지 제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공부에 도 같은 사람이라 확실히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세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살게 된 기숙사도 구경하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도 샀어요. 그리곤 대학 근처 갈비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라고 생각하니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터미널까지 가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고 있는데 버스에 오르기 전 남편이 저를 안아주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오빠, 나 검정고시 꼭 붙을게.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야 돼. 혹여 나를 잊으면 어쩌나 걱정이던 저는 남편한테 기다리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에 홀로 두고 다시 어머님 댁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2년 안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당당하게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요. 그렇다고 식당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배달도 자처해서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의 의대 등록금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남편이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등록금 되는 일이 참 버겁긴 하더라고요. 생각 끝에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에 김치랑 밑반찬들을 가게 앞에 내놓고 팔기도 하고 농번기 때는 품팔이도 했어요. 남편의 의사만 되면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공부와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20살이 되었고 그 사이 검정고시도 합격해 고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만 혼자 두고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적어졌던 남편은 그 사이 서울살이에 많이 적응이 됐는지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혜윤아, 혹시 너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라서. 그래? 그럼 이러면 어떨까? 실은 내가 아직 본과생이라 네가 서울에 와도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같이 살 집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몇 년 더 거기에 있으면 안 될까? 서울에 나 본과 마치고 인턴 들어가면 그때 올라오면 되잖아. 혹시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오빠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도 당장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 울컥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론 오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자 마음을 다잡았죠. 얼마 뒤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점심 장사는 어머님과 국밥집 장사를 하고 손님이 뜸한 저녁 시간엔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덕분에 한 푼이 아쉬운 가게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에서 옷공장을 하는 분을 알게 됐는데 주문받은 옷을 만들고 남은 로스분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인터넷에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내가 싸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잘만 하면 꽤 돈 될걸? 돈이 될 거란 말에 솔깃해서 덜컥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밤을 새가며 인터넷 판로를 만드는데 몰두했어요. 그러다 실고를 졸업한 중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달리 홈페이지도 열고 유명 인터넷 플랫폼에 상품을 올렸는데도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국밥집 일과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 아얌 티셔츠랑 레깅스가 주요 상품이라 큰 돈은 안 됐지만 주문이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어요. 그러다 자체 제작 티셔츠를 만들어 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나염 디자인도 직접 해서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힙합을 좋아하는 구매자층의 호응을 얻어 주문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오히려 훨씬 늘어났죠. 그래도 국밥집 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이 40을 넘어 제 남편을 낳으신 탓에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넌 이제 가게 그만 나와. 네 장사하는 걸로라도 바쁠 텐데 나 아직 짱짱해. 저 안 나오면 어머님 혼자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저 없으면 심심하실 텐데요. 가게 손님들도 저 없으면 반은 줄걸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마세요. 저 어머님 곁에서 안 떨어질 테니까. 어머님은 제가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더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랑 살아온 시간이 길어 그런가 어머님한테 저는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도 그런 어머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곁에 붙어있고 싶었어요. 제 사업 덕분에 남편 등록금 걱정도 덜게 되어서 국밥집 장사도 낮 시간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종종 서울에 올라가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본과를 졸업하자 어머님이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바쁜데다 식장에 부를 사람도 없어서 식은 따로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죠. 서운하지 않겠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도 안 서운해요. 대신 신혼여행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신혼여행할 때 어머님도 같이 가요. 어머님도 해외여행 아직 못 가보셨잖아요. 아유 됐다. 누굴 눈치 없는 시애미 만들려고 그래. 난 해외여행 갈 생각 없으니까 니들 둘이 갔다 와. 올 때 선물이나 사오고. 한사코 거절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만 두고 갈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고 말을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자고?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오빠, 어머님은 나한테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엄마는 뼈 빠지게 장사하시는데 내가 놀 마음이 나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야, 나중에도 둘이 여행 갈 수 있잖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여권 사진을 찍고 난생 처음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공항이랑 호텔, 물건을 살 때 필요한 회화 공부도 했고요. 쇼핑몰 일은 저랑 같이 일하는 동창한테 맡기고 3박 4일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안 가시겠다고 빼던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태국 마사지를 받아본 어머님과 저는 마사지 맛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마사지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2만 원도 안 하는 마사지였지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태국에서 받은 마사지 얘기를 하셨어요.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자랑을 엄청 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안 가겠다는데 어떡해. 하도 때를 써서 같이 가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 음식도 입에 잘 맞고. 특히 그 마사지가 엄청 시원해. 자기들도 한번 가봐. 아가, 우리가 간 데가 어디라고 했지? 코사멧이요, 어머님. 그래, 코사멧. 바다도 엄청 예쁘고 리조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여간 돈이 좋긴 좋더라고. 어머님을 안 모시고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여행 자랑은 끊이지 않았어요. 비록 결혼을 하고도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진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된 남편은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가 쉬는 날에 서울에 올라가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곤 했죠. 소위 말하는 주말 부부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병원 일이 하도 바빠서 오래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인턴만 마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는 말에 위안을 삼고 살았죠. 상황이 이러니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된 시점에도 남편은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바빠서 저보고 서울에 올라오지 말라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왜 오지 말래?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반찬도 해놓으려는데. 집이 좁아서 청소할 것도 없고 반찬 해봐야 먹을 시간도 없어. 괜히 너 집에 와 있는데 못 가니까 마음만 불편하다고.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그렇게 다음 주에 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바쁘다고 다음 주에 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지 말라는데도 몰래 서울 집으로 찾아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웬 여자랑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왔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버럭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둘은 딱 붙어있던 몸을 뗐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사색이 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란 거예요.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쟤는 나한테 여동생 같은 애야. 자기도 알지?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한다는 고향 후배. 혼인신고까지 한 저를 두고 내 언니 앞에서 고향 후배라고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뭐? 고향 후배? 넌 고향 후배랑 혼인신고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니? 내가 왜 너한테 고향 후배야? 네 아내지? 그러자 내 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자한테 매달리며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부모 없이 불쌍한 애라서 우리 엄마가 데리고 산 애야. 엄마 등살에 할 수 없이 혼인신고는 했지만 나 정말 쟤한테 손톱만큼도 마음 없어.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귀찮아. 일단 알았고 먼저 저 여자부터 정리하고 나한테 전화해.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테니까. 나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내 연녀는 돌처럼 굳어있는 제 옆을 지나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더군요.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바람피다 걸려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뻔뻔하게 굴어? 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울음이 터져버린 제게
남편은 냉랭하게 말했어요. 울긴 네가 왜 울어? 지금 울고 싶은 건 난데.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하자. 나 저 사람 꼭 필요해. 저 여자 집안 힘만 있으면 나도 대학병원에서 한 자리 맞고 살 수 있거든. 넌 나한테 그런 자리 마련해줄 능력 있니? 없잖아. 기껏 공부해서 의사 됐는데 평생 페이닥터만 하고 살아야겠니? 아니잖아. 저 사람도 이혼 경력 있어서 나 정도 흠은 넘겨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떨어져 나가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용서를 비는 대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어머님이 이혼만 했다간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표정도 안 바뀐 채 그러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한테 미치면 저럴까? 아니, 권력 욕심이 생기면 저런 걸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남편은 수시로 시골집에 내려와 제게 이혼을 강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빗자루로 남편을 때리고 설거지물을 끼얹었지만 남편은 눈도 깜박 안 했죠. 그 꼴을 보니 이미 변해버린 남편한테 저도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못 헤어져요. 저 이혼하고도 어머님이랑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은 울먹이시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애원하셨지만 더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부모 자식 연도 끊고 딴 여자랑 살겠다는 남자를 무슨 수로 잡아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그동안 너 의대 보내느라 들어간 돈이랑 너 집해주면서 들어간 돈이야. 여기엔 어머님 돈도 들어가 있고 내 돈도 들어가 있어. 이거 다 내놔. 어머님도 너랑 연 끊고 사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참, 난 앞으로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암튼 고맙다. 이 돈은 내가 대출받아서 처리해줄게.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같이 인간 같지 않은 놈 뒷바라지하고 살아줘서 고맙니? 아니면 병신같이 네 말만 철석같이 믿고 살아줘서 고맙니? 너 벌 받을 거야. 하늘이 벌 안 주면 나라도 벌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네가 무슨 수로 벌을 줄 건데 그럴 능력은 되니? 내가 오늘부터 너 그 여자한테 처참하게 버림받으라고 기도할 거다, 이 자식아. 내가 받은 상처 수십 수백 배로 상처받으라고 정한수 떠놓고 빌 거라고. 그때 돼서 죽어라 후회해, 이 개새끼야. 그렇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 곁을 떠났어요. 얼마 뒤 남편은 제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대출을 받았는지 여자한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이혼 탓인지 어머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몸을 생각해서 국밥집 문을 닫았어요. 몸을 좀 쉬면 나아지시려나 했죠. 그런데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미 끝난 사이에 왜 전화를 했냐며 연 끊은 부모한테 관심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차마 그 말을 어머님께는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마음까지 약해지신 분께 그런 상처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머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저희는 병원 셔틀을 돌듯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병명을 알게 되었죠. 복마감이었어요.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3개월 이상 살기 힘들 거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개월 뒤 어머님은 주무시던 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게 단골들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늦둥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너무 가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 나으면 다시 코사멧에 가서 태국 마사지 받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이젠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 가게랑 집을 정리해서 남편한테 보내주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이랑 가게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 해놓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어머님이 전 재산을 남겨주시다니.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차마 집과 가게를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세를 놓고 집은 그대로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늦은 밤 누가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만취한 남편이 서울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기사는 택시비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주고 남편을 집에 들였어요. 뒤늦게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전해 듣고는 술을 진탕 마시고 찾아온 거더라고요. 자기가 미친놈이었다며 울고 짜는데 솔직히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나 그년한테 완전 속았어. 나 말고 남자가 둘이나 더 있더라고. 난 그저 파트너였던 거야. 나쁜 년. 혜훈아, 역시 나는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이참에 이 집이랑 가게 정리할 테니까 너도 서울로 올라와. 우리 같이 살자. 아주 저를 제 편할 때 가지고 노는 공으로 알더라고요. 야, 미쳤냐?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다시 살아? 그리고 이 집이랑 가게를 왜 네가 정리해? 너 기억 안 나니? 어머님이랑 연 끊은 거? 어머님 아프다고 내가 찾아가서 빌 때는 연 끊었다고 매몰차게 굴더니 어머님 유산은 탐이나나 보지? 네가 인간이냐 이 개새끼야? 근데 어쩌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두셨더라. 어머님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셨던 거지. 안 됐다 이 새끼야. 엄마까지 잃어서.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그 여자는 널 파트너라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처럼 더러운 새끼는 끼고 잘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꺼져. 아, 택시비 17만 원은 내일 당장 계좌로 붙여. 안 그럼 니네 병원 게시판에 택시비 떼쳐먹은 의사라고 소문낼 테니까. 알았어?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대문을 잠궜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 술주정을 하던 남편은 신고를 받고 온 파출소 순경선에 끌려가고 말았죠. 얼마 전 어머님 첫 기일을 맞아 코사멧에 다녀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태국 마사지를 받았던 마사지샵에 들러 마사지도 받았고요. 여전히 시원하고 좋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매년 어머님 기일엔 코사멧에 오려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오라는 어머님의 당부도 지키고 저를 아껴주셨던 어머님과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거든요. 주어진 인생 잘 살아내다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는 잠깐 일을 하시다가 저와 동생을 키우려고 회사를 관두셨죠. 엄마는 저희를 키우면서 열심히 저금도 하시고 투자도 하셨어요. 그 결과로 부모님은 저희가 대학에 갈 무렵에 공동 명의의 작은 5층짜리 건물을 갖게 되셨어요. 두 분이 열심히 산 결과여서 저와 동생도 뿌듯했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으면서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 덕에 저는 대학 때 공부도 알바도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졸업때가 다가왔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제 수준이 작곡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 돈을 쓴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음악학원을 차렸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어느 정도는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니 대학원이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수준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열었어요. 제가 4년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원장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홍보했더니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학생 한 명 한 명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원은 1년이 지나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있을 부원장과 시간제로 와서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들 둘을 더 뽑았어요. 이 정도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스스로가 뿌듯하고 매일이 보람찼어요. 저는 학원이 잘 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죠. 개원하고 4년이 되던 해에는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에 2층 전부를 계약해서 학원을 옮겼어요. 엄마가 부모님 건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계약한 곳이 위치가 더 좋기도 했고요. 저희 학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한테 음악의 기본 리듬과 박자 감각을 탄탄하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어려운 곡을 하게 될 때도 박자를 세고 리듬 맞추는 걸 힘들이지 않고 곡을 익힐 수 있었거든요. 저는 실용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따로 신디사이저를 공부했고 학원에 실용음악 건반과 보컬 학생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중고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성인들 중에서도 클래식을 배우러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자건반 악기를 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돈 버는 재미에 더 푹 빠지게 됐어요. 제가 29살이 되자 엄마는 자꾸 선자리를 만드셨어요. 네가 지금이야 젊으니까 돈 잘 벌고 좋겠지만 이것도 한때야. 30 넘으면 시간 금방 가?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지.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생 혼자 살 거야? 내가 언제 평생 혼자 산댔어. 선 말고 그냥 만날 거야. 30 넘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좀 마.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30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번 선을 봤지만 전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학원하는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누가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그냥 만나보기만 해. 소개팅 한다고 다 사귀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미정이 너 남자친구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아?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가볍게 만나봐. 라길래 마음이 움직여서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남자는 막 치과 수련의를 마치고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하는 게 성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미정 씨하고 한번 잘 사귀어 보고 싶어요. 라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남자가 괜찮았기 때문에 몇 번의 만남 후에 사귀자고 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거절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마음 졸였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정 씨. 라며
어린애처럼 좋아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바빴고 저도 학원 일이 계속 바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는 꼭 만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느닷없이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서로 바빠서 계속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할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오래 만났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난 우리 정도 맞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서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고. 라는 남자 말에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너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니 잘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저도 점점 엄마 말대로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려니 생각했죠. 부모님은 제가 결혼에 관심 없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두 분 다 많이 기뻐하셨어요. 남자가 치과 의사라고 하니 엄마는 직업 때문에 더 좋아하셨죠. 저희는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가졌어요. 남자 아버지는 목재상을 한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고요. 남자 부모님이 생각보다 드센 것 같았지만 선입견이려니 생각했어요. 상견례 후 엄마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이 점잖은 분들은 아닌 것 같다. 남자애만 보면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집안 분위기 무시 못하잖아. 라고 하셔서 저도 좀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고 저와 남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더 좋은 집안을 만나겠다고 나 좋다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게 도리상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와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학원에 가보니 원장실 앞에 이상하게 생긴 금색 장식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누가 걸어놓은 건지 물어봤더니 시간제로 오는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원장 선생님 시어머니라면서 이거 걸어놓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원장님 시어머니라고 하고 주인한테 열쇠 받았대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맞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 주인한테 얘기 잘 해놨어. 너 좀 잘 봐달라고. 그게 돈을 불러오는 거라니까 잘 걸어놓고 있어야 한다. 어머니, 생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열쇠 받아서 들어오시는 건 저나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선 좀 불편해서요. 내가 내 며느리 학원 가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네 시어머니라니까 주인도 얼른 열쇠 주던데. 너도 참 별나다. 기껏 생각해서 갔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아니요, 오신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열지 않은 시간에 저도 없는데 들어오셔서 그게 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 생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장식품 같은 건 저하고 의논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냐? 내가 한 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됐으니까 그만해라. 라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건물 주인한테 시어머니한테 열쇠 줬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난처했어. 원장님 결혼식에 갔어도 시어머니까지 챙겨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도 길바닥에서 큰 소리로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줬지. 혹시 학원에 무슨 실수라도 했어? 나도 원장님 학원 잘 되고 평판 좋으니까 우리 건물 이미지에도 도움이 돼서 좋은데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니까 당장 열쇠 바꿔줄게. 그런데 다음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앞으로 무슨 청구서 같은 게 왔는데 2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학원에 걸어놓고 간 그 희한한 물건 가격이었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사서 생색은 다 냈으면서 물건값은 저한테 내라는 거였어요. 그럼 네 학원 잘 되라고 걸어놓는 건데 네가 돈을 내야지. 그 돈을 왜 내가 내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반품해. 근데 한 번 걸었던 건 반품 안 해준다고 하던데 되려나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 사고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제가 잘 되라고 해준 거라지만 원래 그런 건 돈을 주고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한 일이 당황스러웠는지 엄마가 그러신 거 나도 몰랐네. 나이 많고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줘. 어쨌든 당신 잘 되라고 한 일이잖아. 남편 말대로 나이 많은 어른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장식품 값을 물어야 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식품은 학원에 오는 사람들도 다 너무 이상하게 봐서 상자에 넣어뒀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 없을 때 한 번 더 학원에 오셨고 열쇠가 맞지 않자 제가 열쇠를 바꿨다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학원은 회사나 마찬가지라고 열심히 설명했고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니네 학원 인테리어 우리 승희한테 맡겨라. 승희 이번에 회사 들어간 거 알지? 실적 쌓는데 새언니가 좀 도와야지. 어머니, 저희 학원 인테리어 계획 없는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인테리어 해야 되면 학원 며칠 쉬어야 되는데 학생들 수업 계획에도 지장이 있어요. 니네 학원 크고 학생 수도 많은데 뭘 그렇게 애들 눈치를 보면서 장사를 하니? 그리고 학원 며칠 쉬는 게 대수야?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하면 학생도 많이 오고 다 너 좋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니? 진짜 쟨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라며 성질을 내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신우 실적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하더니 저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남편까지 한술 더 뜨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하는 말에 너무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도 며느리로서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이가 있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걸 보고 따지고 든다고 하면 어머니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모르고 맨날 저런 말만 하실 텐데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건 괜찮다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 입장에서만 말하고 나한테만 이해하라고 하니까 점점 짜증나. 그렇게 싸우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목재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건설 현장에 일일 노동자로 나가신다는 거였어요. 일일 노동자인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목재상을 한다고 했던 것도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힘들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신 게 존경스럽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이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의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혼수장만하는데 1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취직을 하고서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제가 1억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이유는 제가 제일 돈을 잘 버니까 제가 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도 내가 1억 내는 걸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내? 1억이 애들 장난이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나 내 동생 결혼 때도 그렇게 돈 쓸 생각 없어. 항상 느끼는 건데 당신은 매사에 너무 계산적이야.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치과를 너무 못 사는 동네에서 하다 보니 크게 돈 되는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 못 해줘? 당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낼 수도 있지. 뭘 그래? 라는데 더 황당한 건 시아버지였어요. 자기가 가게라도 있어야 시누이 사돈 집에 면목이 있다며 1억을 못 줄 거면 자기 가게를 내달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더 안 좋아졌어요. 저희 부부는 맨날 마주치면 싸웠고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결국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시누이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친정에서도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의 아나무인도 알게 됐고요. 엄마는 결혼 전에 더 신중할 걸 그랬다며 후회하셨어요. 사람 인상 보고 선입견 갖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조심했는데 인상이 맞을 때도 있었네. 미정이 너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런 이상한 집에서 나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또 있으면 어떠니? 내가 살고 봐야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미정아, 네 인생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정 못 살겠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해도 돼.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잘 나가는 학원 원정이라고 하길래 소개하는 사람 말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건 뭐 고집 불통에다가 돈 한 푼 내놓을 생각을 안 해. 이럴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했어? 이런 사람이 강남에 내 치과 차려놔 주겠어? 친정집에 건물이 있으면 뭐 하냐고. 늙은이들이 손에 딱 쥐고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팔아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든지 할 텐데 그 건물 팔아서 돈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거라도 받아야 내가 이 결혼한 거 덜 억울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야말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를 사랑했으니까 결혼했다고 믿었는데 제 돈 보고 집에 건물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였어요. 배신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걸 알고는 전화로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당장 오라고 소리를 쳐도 제가 꼼짝도 안 하니까 친정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나서서 남편을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네, 우리 미정이 못 만나네. 내가 다 들었는데 자네 우리 집 건물이랑 미정이 학원 때문에 결혼한 거라며?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놓고 내 딸을 돈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 나한테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얼른 돌아가.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학원에 찾아와서 시누이 상견례 때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아직은 형석이 안 사람이잖냐.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신용이라도 해야 네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갖은 말로 저보고 상견례 하는 곳에 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어머니만 상대할 수 없어서 그럼 그날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자기 딸하고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니네 친정이 좀 산다고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았지? 우리 승희 짝은 니네보다 훨씬 부자야. 어디서 잰 척이야? 라며 부탁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잠자코 그 사진을 보기만 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의뢰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원 일을 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걸 잊으려고 일에 열중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는 집 앞에 온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좀 있으려니까 신우 남자친구 집안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남자 집안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미정이 아니니? 어머,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 라고 남자 어머니가 말하자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남자 형, 그리고 남자까지 저한테 아는 척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촌, 숙모.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네요. 찬우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라며 제가 인사를 하자 신우는 당황해서 찬우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사촌 누나야. 근데 누나가 여긴 왜 있어? 잠깐만. 여기 왔다는 건 가족이란 말인데? 그럼 누나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람이 혹시? 라고 하자 다들 놀라서 서로를 보더라고요. 그래 맞아 찬우야. 우리 집 건물하고 내 수입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남자야. 네 여자친구 오빠. 삼촌, 숙모,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진 제 시아버지인 이분은 목재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설 현장에 일하러 다니세요. 시어머니는 돈 들어오는 거라고 무조건 학원에 이상한 물건 갖다 놓고 그 돈 저한테 갚으라고 한 그분 맞아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찬우, 결혼 전에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거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낯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요즘 형석이하고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없는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제가 무슨 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라는 거 삼촌네 식구도 다 알아요. 제가 변호사 소개를 어디서 받았는데요. 삼촌이 친한 변호사 알려주셔서 간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요. 찬우야,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여자랑 엮이지 말라고 내가 나온 걸 보니까. 신우는 그 말을 듣고 파랗게 질려서 막 떨더라고요. 상견례는 시작도 전에 파토가 났고 삼촌과 숙모는 완전히 속았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신우이는 사촌 동생과 함께 나가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원망스럽게 저를 보는 시댁 식구들을 두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며칠 뒤 삼촌 집에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새 들어있는 건물 주인이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남편은 매일 전전긍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다가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몇 차례 와서 빌었어요. 얘,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이렇게 됐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요. 너무 잘 알아서 남들 등쳐먹으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아드님도 그거 쏙 빼닮았던데요. 그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 저한테 더는 안 통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자. 응?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나를 본 게 아니고 그냥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좋게 이혼해주는 게 나을걸?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제야 포기하고 더는 오지 않더라고요. 이혼도 순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고요. 그 뒤로 남편은 치과가 잘 되지 않아서 접고 건물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하면서 뭘 하고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벽이 성한 데가 없다고 주인 아저씨가 화를 내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남편은 시골에 내려가서 치과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준 게 발각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요. 그 집안도 지방 먼 곳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인생에서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촌동생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요. 저야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촌동생 인생을 구한 것 같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나온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학년 1반이 된 여성이에요. 학창시절 문학소녀였던 저는 한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 소리를 밥 먹듯 들으며 살았죠. 그랬던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활에 찌들어 살게 된 건 남편을 떠나보낸 32 겨울부터였어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남편은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 부임한 학교가 제가 다니던 여고였고 저희 반이 남편이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죠. 남편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데다 총각이었으니까요. 남편 책상에는 늘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제 것도 있었죠. 저 역시 남편을 짝사랑한 소녀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선생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였기에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가슴에 품은 사랑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이성으로 만나 사귀게 된 건 졸업하고 2년이 지나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아온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남편이었어요. 선자, 양선자 맞지? 야,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 난 네가 책을 좋아해서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반갑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퇴근 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히 먹는다고 하는데도 짜장면 양념이 자꾸 입가에 묻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입가에 시꺼먼 양념이 잔뜩 묻었지 뭐예요. 꼭 아이처럼요. 학생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남편은 교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고 보니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또한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손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읽었던 교양서적들과 현대문학 작품집 등이 들려 있었죠.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어렵게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때때로 다이제스티브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복사해 오기도 했어요. 내 옆자리 국어 선생님이 보는 잡지인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사해왔어.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랬지? 글을 쓰려면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좋은 글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지금은 비록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변신할지?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자는 그저 남편 그늘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만이라던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런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인도 사제지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선을 보신다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그렇게 됐어.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하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진심이니? 이대로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남편의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하고 사귀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갈등을 했고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후회하고 살기보단 시련이 낫다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질투할 권리가 있냐고요. 비겁해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어렵게 시작한 저의 고백은 급기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번졌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안도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제자였던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거세지니 본인도 초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제게 맞선을 본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고 동창들은 제가 자신들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건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가 하루아침에 동료 교사의 아내가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제게 있어 말 그대로 별천지나 다름없더군요. 제 고향에선 본 적도 없는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과 서울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교사의 박봉으로 살기엔 물가도 높고 인심도 야박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남편한테 기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얼마 뒤 저는 첫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동안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던 시부모님도 손자를 낳았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참견도 많아졌죠. 친정엄마가 없는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잠시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퇴근 후 가사며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돌을 막 넘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퇴근길 만원 버스에 올랐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아침 오늘따라 유독 동태찌개가 생각난다길래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작은 애를 맡겨두고 시장에서 동태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라고요. 성민 엄마, 어떡해. 자기 시장 간 사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내가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나 봐.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봐. 어서.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생선 비닐을 팽개치곤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실엔 사고로 실려온 버스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대며 보호자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간 하얀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남편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들추려는데 간호사가 사체 훼손이 심하다며 말렸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다며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알았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시며 영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다음 해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신 탓에 저는 주변에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5살 큰애와 젖먹이 애를 데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 엄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일이 학교 앞 떡볶이 장사였어요. 어린 애들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남의 집 일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큰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파출 일도 다닐 수 있었죠. 엄마 대신 큰애가 지 동생을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도 어린데 동생까지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큰애는 짧게라도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둘째는 그조차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자라면서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고 정학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1년이면 서너 번은 제가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큰애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거리였어요. 학원이며 과외 한 번 시켜준 적 없는데 아빠를 닮아 수학을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죠. 큰애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자기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엄마 고생이 끝난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척하니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카센터에 취직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지만 제게 생활비라고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자신들이 돈을 모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처지지만 저한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제 몫을 하고 살게 되니 이제 큰애만 제 짝을 찾아주면 부모된 도리는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요즘엔 아는 형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길어서 정작 일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해요. 건물주가 인심이 좋은지 월급도 인근에서 제일 높고 새 건물이라 일이 수월해서 다들 노리는 자리라더군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청소도 쉬운 편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월차 1번, 빨간 날은 다 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되고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중 최고였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의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기로 하고부터였어요. 맏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이 나서 전날부터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까지 싹 해놓았죠. 상까지 차려놓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봤는데 글쎄 골목에서 큰애랑 웬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기네 집에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산동네 판잣집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더럽고 냄새나서 잠시도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잡아서 밖에서 보면 안 돼? 이런 집에서 만든 음식 나 못 먹어. 아, 비위 약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나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우리 집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애한테 2손 싹싹 빌어가며 애걸을 하는 큰애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나타나선 지 형한테 달려들지 뭐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러워서 우리 집 밥을 못 먹어? 형,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혹시 이 여자한테 책 잡힌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나 이런 여자 형수로 못 모시니까. 어머,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야? 고등학교 잘려서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보세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초면에 이러는 거 아니죠. 형수를 못 모셔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 시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성훈아, 그만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 사람 잘 달래서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우리 좀 늦는다고 말씀드려. 어서. 싫어. 그런 거는 형이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 난 저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둘째는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제야 큰애는 예비 며느리와 차에 올라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군요. 결국 그날 예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애는 새벽녘이 돼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군요. 딱 봐도 여자가 잘 사는 집 딸 같던데 기울어지는 형편 탓에 그동안 큰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둘째까지 나서서 기름을 부었으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감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 새끼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다들 며느리감에 대해 한마디씩 물었어요. 전날 며느리감이 집에 온다고 직장에 얘기를 했던 탓이었죠. 차마 지난밤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예쁘고 착하다고 했더니 축하해 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 제가 맡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지 뭐해요. 아이고, 그래서야 땅이 꺼지겠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저와 종종 마주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결혼 앞둔 아들 걱정에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는 철없는 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서로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는데 돈 버느라 바빠 신경을 못 쓴 탓에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나요? 딱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로 건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린 인사를 건네며 자식들 근황도 묻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큰애가 상견례 날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며느리 인사도 못 받는 상황에 상견례라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밖에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가 아는 얼굴이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뭡니까? 바로 일전의 백발 남자였어요. 그제야 철없는 딸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사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CM이가 청소부로 있다는 게 걸려서 나도 몰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마침 건물로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고개를 휙 돌리곤 절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랑 장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인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아들은 두 사람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더군요. 자식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창피한 존재인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의 일을 사과하려나 보다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아냈는데 글쎄, 엄마, 청소일 한다는 데가 여기야?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아버님하고 안면 있는 건 아니지? 말해봐. 서로 얼굴 아냐고. 큰애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보다 처가에 창피하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 아는 사이다. 자식들 얘기도 나눌 만큼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됐냐? 제 말의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약속은 취소하자며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아들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화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견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들키면 내 입장이 곤란하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일 그만둬. 장인 건물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는 거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 알았지? 그러게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쪽팔리게. 뭐? 쪽팔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직장이 지금껏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야. 그동안 엄마는 더한 일도 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제와 이런 엄마가 쪽팔려? 남의 집 식모살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 받았을 땐 안 쪽팔리고 엄마도 외면하고 건물주 사위 되려니까 이제 와서 이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해?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에라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돈 많은 처가에 들어가는 게 네 엄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냐고. 그런 거라면 이참에 아이 인연 끊자. 나 창피하다는 아들 나도 싫다. 내가 해주는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만 아니면 다른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 그럼 더는 요구 안 할게. 일 그만두면
사돈이 날 못 알아본다든? 상견례는 안 한다 쳐도 결혼식은 어쩔 거야? 엄마 알아볼까봐 결혼식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고? 그러자 큰애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결혼식 꼭 와야겠어? 그냥 아프다고 둘러대고 불참하자. 아니면 그때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깟 결혼식 성훈이 때 참석하면 되잖아. 결혼식이 뭐 대수인가?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걸어 내려왔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내 딸년도 정신머리가 없지만 자네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자네 키우느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한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린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나? 인성이 화장실 쓰레기통보다 더러운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단지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하실까봐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 창피해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나 몰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난 자네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 인간은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네 어머님처럼 근면성실한 사람은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불편한 자네가 결혼을 포기하면 될 일이야. 더는 말하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 말을 남기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잡고 장인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 결혼 못하면 자긴 끝이라고요. 재력 있는 장인 덕에 회사에서 겨우 어깨에 힘주게 됐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자긴 인생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쳤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인간이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남의 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의 패배자? 지금 네 모습이 바로 인생의 패배자 모습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허세와 탐욕으로만 들들 끓는 네가 바로 인생의 패배자야. 난 그런 놈한테는 더는 먹이고 입히며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그러니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그제야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제까지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애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파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식과 그런 일 없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